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기업대출 투자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께서도 기업대출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셔서 이 영상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이 이제 고객님께서 여러분께서 기업대출 투자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자산 관리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인지, 나랑 잘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돈 관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가 ETF만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 ETF도 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대출 투자라는 것도 하고 또 1순위 MPL 채권 투자라는 것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ETF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ETF가 대표적으로 ETF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기업대출 투자 또한 저희의 굉장한 장점이자 고객분들께서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ETF와 기업대출 투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라고 딱 질문을 하시면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기업대출 투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재테크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본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돈을 투자해 놓고 기다림이라는 게 시간 더해지게 되면 나중에 값이 올라서 이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부동산 투자 많이들 이제 관심 있으신 거고, 또 주식 투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이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의 특징은 목돈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시세 차익에 의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소득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면은 큰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본 소득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해놓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거 많이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월세를 많이 떠올리시죠.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거나 이런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배당금이라는 걸 받게 되죠. 이 자본소득 형태의 투자 방식은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랑 관계가 없고요.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해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매월 또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소득 형태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테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이득,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자본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소득,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만 더 한 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이득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2월 달에 매수를 해서 9월 달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9월 달에 탁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근데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9월 달에 매도가 되면서 큰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은 예를 들어 내가 1월 달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2월, 3월, 4월 쭉쭉쭉쭉 이렇게 매월 이제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거죠. 대신에 이때 들어오는 돈은 큰 목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자 형태의 소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ETF 투자는 자본이득에 가깝습니다. 네. 이것 또한 이제 1년에 한두 번 매매하는 것로 인해서 이제 자본소득처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해진 기간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소득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기에는
밑에 보시는 이제 자본소득에 비해서는 좀 어렵죠. 그리고 기업대출 투자는 자본소득인데, 기업대출 투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1월 달에 투자를 해놨으면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ETF나 기업대출 투자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ETF 투자나 기업대출 투자나 평균 수익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소득이 들어오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대출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는 행복의 씨앗이라는 대부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법인,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는 듯이 막 생각을 하세요. 대부? 사채업자? 막 깡패?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누가 저를 보고 뭐 사채업자 깡패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고객분들과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 법인이라는 게 정식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은 상태인 것 뿐인 거고요. 이상한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항상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뭔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바심이 좀 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세금 잘 내고 있는 대부법인인 거고요.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 행복의 씨앗이라는 대부법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목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목돈을 저희는 건실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대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업은 저희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원금과 이자를 고객분들께 돌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업대출 투자입니다. 은행의 구조랑 좀 비슷하죠. 은행에서는 고객님들이 은행 예금을 맡기면 그 예금을 가지고 대출이라는 걸 해주지 않습니까? 대출을 해줄 때는 고객분들이 받아가시는 예금 이자보다 항상 대출 이자가 조금 더 높죠. 네, 우리 정기예금 금리는 2%인데 우리 집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4%잖아요. 그래서 이 4%와 2%의 차이, 예금과 대출의 차이, 예대 마진이 은행의 수익 구조인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객분들께 드리는 이자보다 기업에게 받는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어가는 뭐 비용이나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납부하고 나서 이제 남는 걸 고객분들께 드리게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자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저희가 세금 납부하기 전에 드리는 이자율은 1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11%인데 근데 그 11%에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대부법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고객분들께 배당이 되는 이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행에서 하는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라는 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27.5%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객분들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자는 11%인데 거기서 세금을 제외하고 나서 실질 이자율은 8%가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7.96%인가 그런데요. 좀 설명드리기 쉽게 8%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대출 투자를 여러분께서 하시게 되면 연에 8% 이자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8% 이자는 만기에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월 쪼개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6만 7천 원 정도씩 이렇게 수령을 하시는 원금 제외하고요. 이자만 이렇게 월에 6만 7천 원 정도를 수령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1억을 투자하신 분 당연히 한 67만 원 가량을 수령을 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높죠. 요즘에 은행 가시면 은행 이자가 뭐 2%대 특판 예금 금리 하고 3년 묶어 놓고 이렇게 해도 막 2.3%, 2.5%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이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저로서도 굉장히 좀 나름 뿌듯해하면서 네, 기업 대출 투자를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고객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이런 거죠. 그러면 이자가 높은 건 늘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위험에 대한 거 어떤 게 있느냐? 우리는 정말 투자했을 때 안전하게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죠. 모든 투자에는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고 위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투자할 땐 기대 수익을 먼저 봐야 돼요? 위험을 봐야 돼요? 당연히 위험을 먼저 봐야 되죠. 수익은 일단 뒷전으로 제쳐두고 이 위험이라는 걸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위험이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나열을 하고 그 위험성을 내가 제거할 수 있으면 그때 이 수익을 맛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 그게 투자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기업 대출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업 대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ETF 투자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ETF 투자도 초고위험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 증권사에서 분류할 때는. 근데 저희는 마음 편하게 ETF 투자를 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대출 투자도 분명히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수익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대출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그거죠. 돈을 빌려간 기업이요, 돈을 안 갚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행복의 씨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빌려주죠. 네, 빌려주지 않고요. 분명히 1억의 대출이 나갈 때 1억 이상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돈을 빌려간 고객분들께서 대출 상환을 하기를 바랄까요? 대출 상환을 안 하길 바랄까요?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대출 상환을 잘 해야 좋죠. 근데 은행의 수익을 보는 건 대출 상환을 안 했을 때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안 하면 어떻게 은행에 돈 날리는 거죠? 어떻게 수익을 보냐? 아니죠. 은행은 항상 돈 빌려줄 때 뭘 잡아놔요? 담보를 잡아놓죠. 그래서 이 사람의 돈을 안 갚게 되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내 돈 떼일 일은 일단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자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은행은 고객분들이 상환을 잘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연체를 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만 보면 더 이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행이 연체해도 괜찮은 이유는 뭐예요? 담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이 대출을 받으러 왔을 때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없으면 저희는 아예 만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담보가 있는 기업에만 대출이 나가는 거고요. 혹여나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갖고 있는 담보를 처분을 해서 자금을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겠죠? 그리고 저희는 담보도 담보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일단 재무제표를 봅니다. 이 사람이 소중한 우리의 돈을 대출을 해갔을 때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인지 그 플랜과 계획을 다 듣고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겠다 싶으면 대출을 내보내는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돈이라는 게 원래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도 받기 힘든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 밑에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담보가 없으면 절대로 대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희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행복한 우리의 길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 거기 가시면 저희가 그동안 기업대출 투자로 진행했던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역들을 다 참조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거기 어떤 담보들을 저희가 잡아놨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대출 투자에 있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왜 비싼 행복의 씨앗에서 대출을 받느냐, 이자가 높은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당연히 맞는 말인 거죠. 근데 저도 이런 대출 이런 걸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을 공부하고 파악한 지가 이제 3년 정도가 좀 더 됐는데요.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유가 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루 이틀 상간에 자금을 마련을 해서 뭔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어음이 부도가 나고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빨리 하루 이틀 안에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을 해서 사업에 지장 없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은행에 딱 가면 담보 놓고 서류 접수하고 적어도 이게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두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담보의 문제가 아니고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업무 절차가 조금 더 저희보단 복잡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께서 이 기업하시는 사업하시는 분께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융통이 안 돼서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것이 사업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시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보의 형태입니다. 담보가 보통 은행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를 많이 잡죠. 근데 기업이 갖고 있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 중에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기계장치라는 것도 있고 동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소나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소나무 한 그루에 엄청 비싼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은행에서는 그걸 담보를 안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매출 채권,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이미 매출이 일어났고 영수증 끊었고 이제 매출 채권 들어올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담보를 잡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적인 예로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농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세요. 엄청 크게 해서 비닐하우스가 막 몇십 개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올 여름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근데 다행히도 이런 농산식품 뭐 재배하고 뭐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재해가 발생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조금 나오는 게 오늘 비닐하우스 무너졌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 보조금이 나오냐? 그렇지 않죠. 적어도 한 달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농사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햇볕이 내릴 때는 때와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1년 농사가 그냥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빨리 비닐하우스를 재건을 해서 농사하시는데 타격이 없게끔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돈은 정부에서 주신다고는 하는데 그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거고, 네,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영일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뭐 리모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어 팔려면은 이거를 만들 원재료를 사 와서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억 원어치 원재료 사와서 만들어 팔면 1,000만 원 버시는데 2억 원어치 원재료 사와서 만들어 팔면은 3,000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조 원가나 인건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우리 왜 그런 거랑 똑같아요. 소매로 과일 살 때랑
도매로 과일 살 때 똑같은 과일을 사는 건데 가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일단 1금융권에 대출은 이미 다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잡고 있지 않은 담보를 또 가지고 오셔서 또 대출을 받으세요. 그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뭐 10%, 15%를 내시더라도 그로 인해서 20%, 30%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보통 그런 곳들이 어디냐면은 유통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육가공,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거 유통하시는 분들 있죠. 농산품도 마찬가지고요. 또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통이 많죠. 그 유통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는 만큼 돈을 더 버는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저희에게 많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담보가 있는데 왜 은행 가지 않고 그냥 저희한테 오느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희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이 분께서 왜 오셨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오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께서 제공해 주신 담보가 어떤 것이냐, 그게 더욱더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질문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랑 연장선상이 있은 것 같아요. 일단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죠. 이자가 따박 들어선 게 안 들어올 테니까. 근데 걱정할 건 없다. 갖고 있는 담보를 다 처분을 하면은 원금을 이렇게 다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금 보장 되나요? 라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도 원금 보장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금 보장을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면은 제가 철컹철컹 수갑 차고 끌려가게 됩니다. 네, 이게 원금 보장을 하게 된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순간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무서운 중재,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불법 피라미드나 뭐 다단계나 뭐 이런 데들에서 원금 보장해주면서 이자를 주는 옛날 뭐 조이팔 사건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금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다. 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좀 저희 속마음이긴 하지만 원금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으면 여러분께 드리는 이자를 조금 덜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께 드리는 이자가 좀 낮아지면 저희가 또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게 또 많아지는데 일단 원금 보장은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원금 보장이 안 되면 불안한데요. 그러신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담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상 내가 이해하기로는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투자는 마음 편한 게 우선이지 돈 몇 푼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해지가 되나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냐면 그 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분께서 저희한테 해지나 이런 거 요청을 하시면 저희는 그 기업에게 중도상환 해주실 수 없으실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근데 이쪽에서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상환할게요. 라고 해주시면 돈을 더 드릴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아니 계약기간도 안 남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도상환 해달라고 압박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업대출 투자라는 게 이게 1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정말 안 쓸 수 있는 안 쓸 수 있는 돈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ETF는 어떤 게 더 좋나요? 일단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ETF는 이제 자본 이득과 관련된 형태로 소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자가 들어오는 거고요. 기업 대출 투자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한 번에 큰 목돈이 들어오길 원하는지, 아니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더 마음 편하신지,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는 투자가 더 좋은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은 어떤 게 더 좋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 그 기업대출 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세금을 제외하고 약 8% 정도의 수익을 이제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ETF는 변동성이 있죠. 네, 1년에 뭐 한 10%가 날 때도 있고 12%가 날 때도 있고 1년 동안 아예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TF와 기업대출 투자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라기보다는 투자의 형태와 이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형태가 좀 다르니 개인에게 맞는 투자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많이 여쭤보십니다. 2022년에 제가 은퇴를 예정을 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2022년까지만 하면 저희 못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는 견고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없더라도 행복재무상담센터의 ETF 관리 시스템, 뭐 기업대출 투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가 없어도 너무나 견고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잘 돌아갈 때 그때 제가 은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는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해도 오영일이라는 양반이 은퇴를 한 거에 만 거에 티도 안 나실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은퇴를 하면 여러분 더욱더 좋아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대출 투자 이런 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추천드리는 이런 분의 사례의 분들께서 기업대출 투자를 하시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하나하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월세 받던 건물 처분하셨던 분들,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건물을 처분하시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 보통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막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도 하는데요. 막상 월세를 받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따박따박 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월세의 수익률이 과거처럼 높지 않고요. 그리고 평균 제가 뉴스 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한 4.8%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 새해 전후로. 근데 비용 다 감안했을 때 세금 또 납부하고 나면 또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4.5% 내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건물주 집주인의 그 지위라는 게 과거에 우리 한 7, 8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한창 집 때문에 고민하시고 할 때에 그런 집주인의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집주인 보면 아유 네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그 세입자가 고객이죠. 임대차 보호법이 워낙에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옛날에 집주인으로서의 그런 지위가 많이 상실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월세 받던 건물을 처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목돈이 딱히 어디 들어갈 때 좀 애매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업대출 투자를 굉장히 제가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세를 따박따박 받다 그게 딱 끊기게 되면 사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괜히 좀 불안해집니다.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면, 아예 안 들어왔으면 애초에 상관이 없는데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빨리 뭔가 이동 건물을 팔았으니까 목돈이 있는 걸로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기업대출 투자의 일부분 투자에 놓으셔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차분히 생각하시면서 다음 투자처를 어디다가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알아가 나시면서 이자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저희 월세 받으시던 건물 있던 분들께 처분하셨을 때 만족도가 되게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한 1년, 2년 지나면은 다시 건물을 사실 줄 알았는데 안 사시더라고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만큼 좀 만족도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 두 번째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극 강추를 드립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월급 이외에, 그러니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근로소득 이외에 재테크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면은 월급 이외에 또 다른 월급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고요. 확신이 들면 소비도 절제하는 게 되게 쉬워집니다. 그럼 목돈이 또 빨리 모이게 돼요. 목돈이 빨리 모이면 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소득이 들어오게 되고 선순환의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처음에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이제 공부만 계속 하시거나 또는 이상한 제 기준으로는 좀 편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 낭패를 보게 되면은 투자도 이제 꼴 보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은행에 적금만 계속 부으시는데, 은행에 적금만 붓다 보면 이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뭐 투자해가 이렇게 된다는, 나는 왜 계속 이 모양이지, 또 이렇게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한 번 안 해보신 분이라면 크던 작던 이런 기업 대출 투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이자가 들어오는, 내가 돈을 모아 놓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파생돼서 매달 따박따박 이자가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재정 관리의 생각을 이제 정리하고 바꿔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저는 강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녀분들께도 되게 많이 해주고 계세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는 안 그랬어도 우리 애들은 경제에 관심 좀 가져서 좀 집도 잘 사고 재테크도 좀 잘해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막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애먹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런 마음인데 애들은 그때는 그런 생각이 하기 힘들거든요. 부모님들이 그 시절에 그랬듯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일단 1,000만 원만 모아봐, 500만 원만 모아봐 해서 따박따박 이자가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해주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는 분은 기업 대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 한 잔 좀 먹고 오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잠깐만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재테크 공부를 하다 보면 대출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대출을 해서 투자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출을 받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매월 이자가 나가는 게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받은 목돈을 가지고 ETF 같은 거에 투자하면은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겠지만, 이게 사람 심리가 나는 매달 이자가 나가는데 ETF가 수익 실현이 빨리빨리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투자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기업 대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가 뭐 예를 들어 3%다. 그럼 3%가 나가죠. 근데 이걸 내가 기업 대출 투자해 놨다. 근데 이게 8% 받으면 내가 내는 비용은 3%를 내고 이제 8%를 받으면 5%라는 순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매월 들어온 게 10만 원 들어오는데 이자로 한 2만 5천 원 꼴 나가고 한 7만 5천 원 남는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ETF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기업 대출 투자가 훨씬 더 고객분들께 장점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처럼 생활비가 필요하시죠.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의 노후 빈곤율이 굉장하죠. 그리고 OECD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데 1위인 이유가 첫 번째가 경제적인 거고 두 번째가 외로움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외로움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오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죠.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제 실버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성분들이 연금 나오시는 선생님들이시라고. 근데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따박따박 돈이 많으면 자식들한테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연금은 안 뺏기니까 연금 나오는 분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따박따박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대출 투자가 정말 유용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50대 분들, 특히나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께서 돈 모으는 대로 그냥 계속 기업대출 투자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따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 기업대출 투자와 함께 노후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안전하게 이런 걸 운용을 하고 책임감이 있다. 이제 개인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께 영향을 줄 수 있는, 드리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보니까 더욱이 저희가 이제 기업 대출 투자를 운용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잘못되면 정말 많은 분들의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웃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모으는 게 어려우시면,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돈을 모았을 때 긍정적인 영향이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돈을 모아서 막 3년 후에, 막 5년 후에 이렇게 바라보면은 좀 지쳐요. 돈 모으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돈을 딱 모아서 투자했을 때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효과가 오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게 있으세요? 그래서 돈 모으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한번 조금만 모아 보시고요. 조금만 모으셔가지고 바로 진행하셔가지고요. 해보시면은 아마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500만 원부터 가능하게끔 되어 있긴 한데, 적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모아서 하셔야 매월 한 또 5만 원 이상 이렇게 돈을 매달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야 좀 맛이 납니다. 아마 2, 3만 원 들어가서는 이게 뭔가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이상은 좀 신사임당에 들어오는 거니까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못 모으시던 분들이 알아서 잘 모으시게끔 되는 경험을 저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돈 모으기 어려우신 분은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빡세게 모아서 딱 해서 매달 돈이 들어가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자녀가 재테크에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복재무상담센터는 ETF도 물론 특화가 되어 있죠. 근데 ETF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기업대출 투자도 함께 하는데요. 저는 이 ETF와 기업대출 투자를 좀 믹싱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월세 받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세도 따박따박 받지만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ETF와 기업대출 투자를 합쳐 놓으면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 대출 투자로 자본소득 월세 같은 걸 받으시는 거고요. ETF를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상승시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월세 받으면서 집값이 상승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려면 돈이 많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와 함께하는 ETF와 기업 대출 투자의 믹싱, 이렇게 섞어서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그 자산 관리, 목돈 관리는 굉장히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저희와 꾸준히 오랜 기간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닐까,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조경석 팀장님께 연락하시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또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언제나 저희 분신 같은 분이죠.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ETF 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기업 대출 투자도 더욱더 견고하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한 마음 담아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